안녕하십니까. 이제 북미 지역 연구 8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10장 팍스 달라리움의 항방 1절을 마쳤고요. 2절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의 첫 번째 부분 조금 이제 진행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2절은 달러화의 영향력 약화 배경인데요.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여기서는 그 첫 번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입니다. 자, 이제 GDP의 6%에 이르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적자 비중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 국가 및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해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 7주차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고성장과 유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가 경상수지 적자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도 있는데요. 자, 달러 리사이클링이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외로 유출됐던 달러화가 다시 미국 내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다른 국가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현상이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미국이 통화인 US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이고 또 이 US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권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대규모 국제자본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에 국제자본은 무려 8,800억 달러의 미국 자산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자, 2004년 이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상대적 고금리가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로 인해서 달러와 약세가 억제되고 고평가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역설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가 붕괴된다면 달러화 가치는 추가로 하락할 것이고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크게 손상받게 되죠. 자, 그러면 국제자본의 미국 자산 매입이 축소가 돼서 방금 살펴본 대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국제자본의 미국 자산 매입이 축소가 되겠죠. 자, 이런 역 리사이클링 구조도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화 약세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할 경우, 자, 아마 여러분 일부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자, 통화의 가치가 왜 중요하면, 자, 달러화 약세가 된다면 미국 제품의 특히 이제 제조 상품이 주로 되겠는데 제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수출이 더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국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결국 이제 무역 수지가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가장 주 범위, 미국 경제로 볼 때는 무역 수지 적자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제 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대만은 이제 중국으로 볼 때는 같은 경제권으로 보니까요. 대만은 물론 독립된 국가로서 그렇게 간주하겠지만 지금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일국 양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중국 본토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대만과의 무역 적자를 본다는 거는 같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중국 본토에 결국 많은 정책 담당자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일부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자원 수입하는 이런 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교역을 가지고 중국의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중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이 대표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달러와 약세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리사이클링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다면 결국 세계 경제의 붕괴로까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무제한으로 달러를 발권하지 않는다면. 자, 이제 그렇다면 이게 딜레마인 것이죠. 세계 경제로서는. 그러면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 것인가? 물론 뒤에 우리가 전망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요.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많은 이제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적어도 50년간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 이런 학자도 있어요. 적어도 20세기가 끝날 때까지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임은 틀림없다. 물론 학자마다 그 전망의 그 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집약하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향후 50년 내에는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국제금융통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뭐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 달러 역 리사이클링 구조, 이거 역시 모두가 참 이거 딜레마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히 2020년 들어와서는 뭐 결국 글로벌 경기가 하방으로 가고 있는 중에 뭐 불에 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나 할까요? 훨씬 더 결국은 뭐 세계 경제가 더 침체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뭐 실업 상황은 물론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결국 이제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결국 일부 뭐 봉쇄 조치도 있고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좀 더 촉발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실업 수당이 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뭐 지금 세계 경제는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침체 국면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뭐 각국의 이제 주요 과제가 되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고용 상태, 이제 뭐 실업의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마니 및 오일 마니 규모의 급속한 확대입니다. 자, 아시아 지역과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집중되면서 오일 마니와 아시아 마니의 투자 자산 축적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일 마니, 아시아 마니라는 용어는 석유 수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축적된 자본을 의미합니다. 즉 오일 마니는 석유 수출국에서 축적된 자본, 아시아 마니는 동아시아 국가들. 여긴 주로 이제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뭐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일부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오일 마니에 기초한 투자 자산은 2006년 말 기준으로 보면 3.4조에서 3.8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아시아 중앙은행의 투자 자산은 무려 3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일 마니와 아시아 마니의 지속적인 증가는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일 마니는 전통적으로 유럽 지역의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 자산, 특히 국공채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마니는 달러화 자산에 집중 운용되어서 달러 리사이클링을 지탱해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더 이상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운영할 시에 달러와 자산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문의 자산 운용도 달러와 자산 비중을 감소시켜서 다변화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보면 아시아 영내 국가들 사이에서 채권 시장 육성, 신용 보관기구의 설립 등 영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축적된 자본의 역외 유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로화의 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와 패권을 다툴 수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유로화의 부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달러화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유로화는 뭘까요? 유럽연합이 현재 28개국에서 2016년에 영국이 탈퇴할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27개국입니다. 이 27개 국가 중에서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19개 국가죠. 요게 이제 유로랜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럽연합 27개 국가 중에서 19개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유로화가 결국 이제 달러화의 상당 부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유로화가 부상하기 전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 자체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자, 유로 경제권은 미국 경제와 유사한 규모와 또 미국 경제와 유사한 교육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 결제 통화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죠. 자, 그러나 2011년에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정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남부 유럽은 흔히 이 영어로는 약자를 써 PIIGS, 그러니까 피그. 그럼 우리가 이제 동물로서 돼지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의미를 이제 그렇게 파생어로서 만드는 것인데요. 자, 이 P는 포르투갈, I는 아일랜드, 또 다른 I는 이탈리아, G는 그리스, S는 스페인을 뜻합니다. 자, 주로 이제 남부 유럽에 속한 국가들이죠. 자, 이들 국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결국 이제 그리스, 포르투갈 이제 촉발시킨 건데요. 어떻든 자, 국가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채 국가의 지출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 즉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간에 또 이자소득도 있겠죠. 자, 이런 그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경우에 너무나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결국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채를 지속적으로 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시적인 부채는 또 다른 내가 수입이 더 많고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나간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출 구조를 줄이지 않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유지 내지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확대한다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겠죠. 결국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러한 부채를 결국은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하게 되겠죠. 개인도 이제 파산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업은 없어지기도 하죠. 자, 국가는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97년에 외환위기에서 겪어봤지만 결국 이 대외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그 혹독한 그 대가를 치렀죠.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 실력은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판단 미스, 그리고 비상시에 대비하지 못한 그런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인해서 국가가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실력, 즉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체질을 강화했고, 또 결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긴 것이죠.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화위복이 됐다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참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자,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나라는 뭐 이 과거에는 또 한때는 뭐 그야말로 최강대국이었죠. 스페인에 우리가 보면 이제 무적함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결국 뭐 중남미를 상당히 지배하면서 그야말로 강국으로 부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이 산업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페인이 상당히 이제 뭐 이 자동차도 생산하고 뭐 그런 나라지만 자국의 자동차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되게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 가지고 생산한 것이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투갈은 더 심각하죠.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대로 된 뭐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입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국가가 유지하는 재정적인 지출, 즉 뭐 예를 들면은 연금이죠, 복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수입니다. 국가가 이제 결국 급여라든가 연금을 지출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또 사회적인 여러 토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고, 이건 뭐 중장기적인 목표죠. 자, 그렇게 했다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 거 없이 결국 정치권들의 결국 좀 심하게 얘기하면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게 되고, 또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순응하게 되고 오히려 지지하게 되고, 또 이러한 정치 세력들이 결국은 그걸 악용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국가는 결국 이 파퓰리즘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주로 중남미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이런 것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리라고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이제 2011년부터 이들 국가에 나타나게 되고, 최근에는 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 경우에는 뭐 가장 이제 뭐 유럽 국가 중에서는 피해를 입었죠. 그것이 최근에는 뭐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영국으로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뭐 지역 간의 격차,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제대로 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산업들의 몰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 증폭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일랜드나 스페인은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국가 산업적인 구조조정도 있고, 국가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 뭐 이런 것들에서 그나마 이제 좀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제3 뭐 이렇게 다시 신청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최근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상당히 그야말로 여전히 G7 국가로서 선진국의 위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여러 경제적인 상황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2011년에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로화도 큰 타격을 입었죠. 그것이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않고 또 일부 국가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자,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거든요. 이 네 개국이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들이죠. 자, 근데 영국은 탈퇴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죠.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인기도를 이제 떨어뜨리면서까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죠. 자,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정치라는 사람들은 결국 정권을 잡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국민들의 민심에 결국 수반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그걸 폈을 때 표를 잃게 되면 결국 집권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게 결국은 이것도 딜레마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유럽의 상황은 상당히 유로화가 그야말로 달러화를 대체할 만큼 부상했지만 현실적으로 2011년 이후 나타난 남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건 뭐 유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 또 영국의 EU 탈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유럽은 심지어 뭐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병자로서 지금 전락했다, 이렇게 혹평하는 일부 경제학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최근의 상황까지 여기 지금 제가 올려드린 블랙보드에 올려드린 이 교재에 나타나지 않은 최근의 상황까지 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책으로 와서 제3절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망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뭐 제가 아까 최근의 상황까지도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교재에 지금 집중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전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달러와의 기축통화에서의 위상은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축통화 독점 시대에서 과점 시대로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여건이라는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여건을 가지고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전망이 사후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옳지 않은 전망은 그럼 틀린 것이다. 자, 이렇게 볼 건 아니죠. 자, 우리 경제학에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야말로 전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 전망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가정과 어떤 전제 조건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하고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망의 과정,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야말로 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제 조건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들이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전망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 전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전망했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전제적인 조건들이 현실의 경제 여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염병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경제 내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뭐 아까 제가 최근의 상황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결론만. 적어도 학자들 간의 다수의 이제 주류적인 시각은 적어도 향후 50년, 또 일부 학자는 뭐 21세기 끝날 때까지 예상하는 학자들, 달러와의 기축통화에서의 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진행하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러와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약화 지속입니다. 달러화는 기축통화 요구에 대한 국제 유동성 공급의 역할, 그 다음에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도 유지 문제에서 일단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 같은 국제 유동성 딜레마는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인 동시에 미국의 국내 통화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아까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기축통화로서 달러와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또 심지어 뭐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즉 미국 경제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면 필연적으로 미국이 흑자를 보는 것이죠. 미국이 흑자를 보면 다른 국가는 적자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이건 재료성 게임이죠. 다 흑자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흑자를 봤다면 누군가는 적자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포커에서 누군가가 결국 포커 게임에서 어떤 내기를 걸어서 돈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 필연적으로 잃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세계 경제는 옳은 것일까? 그렇다면 선진국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인 후진국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이게 단순화시켰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그럼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는 거는 다른 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흑자를 보는 것이죠. 특히 대표 중국 아닙니까? 자, 중국,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산유국들이야 뭐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산유가 뭐 이 석유가 고갈되지 않는 한은 그걸로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국가들이에요. 예외적으로. 자, 그거는 이제 자원으로 인해서 흑자를 보니까 좀 예외로 놓고, 일단 정상적인 상품 교육에, 특히 공산품의 교육에서는 자,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를 위한 것이 세계 경제에 좋은 것일까? 아니면 미국 경제 나빠도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좋아서 세계 경제가 괜찮은 것일까? 자, 이게 이제 딜레마죠, 이게. 그 딜레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를 인정하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 통화는 결국 뭐 당연하지 미국의 국내 통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 것일까? 그 대안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유로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뭐 상당히 기대되었지만 그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기축통화로서 결국 달러화가 결국 기능하려면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교시 때 뵙겠습니다.